엄마, 아빠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랑 괌에서 골프 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겠다고 7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해서 보낸 돈이 알고 보니 빚 갚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남편이 젊은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가고 숨겨둔 자식의 돌잔치를 하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52살 박미숙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빚 10억이 무서워 숨죽여 살았던 7년의 세월. 하지만 장롱 속에서 발견된 낡은 앨범 하나가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미숙님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서 함께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에 주부습진을 넘어 지문이 다 닳아버려 반들반들해진 이 거친 손. 이게 바로 제 지난 7년의 성적표이자 남편의 빚을 갚겠다고 버텨온 제 인생의 훈장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낡은 식당 주방. 그곳이 저의 집이자 일터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꼈다 벗었다 하며 락스 냄새에 코가 마비될 때쯤이면 문득문득 서울 살던 시절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남편 최민석은 사업이 부도났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빚쟁이들이 당신이랑 애들까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위장 이혼이야. 딱 1년만 고생해. 내가 빚 다 정리하고 금방 데리러 갈게. 그 눈물 어린 호소를 믿고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이곳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 무서워 숨죽여왔던 세월이 어느덧 7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지난달,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큰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 저 이번에 서울 본사 최종 면접 잡혔어요. 그 소식에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군대 다녀와서 혼자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더니 기특하게도 해낸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학이 넘어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급하게 정장이 필요한데 새로 사기는 좀 비싸서요. 아빠 예전 정장들 할머니 댁 장롱에 있잖아요. 그거 잠깐 가져와도 되죠? 아빠는 어차피 지금 안 입으시니까.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26, 한창 멋부릴 나이에 번듯한 정장 한 벌 없어 7년 전 아빠가 입던 유행 지난 옷을 찾다니요. 남편은 빚쟁이를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다며 본가인 시댁의 옷가지들을 다 놔두고 본인은 낡은 등산복 하나로 산속을 전전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새 옷 한 벌 못 사주는 못난 어미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할머니한테 엄마가 연락해 놓을게. 가서 아빠 넥타이랑 옷 좀 잘 챙겨 입어. 전화를 끊고 다시 차가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자의 본능적인 육감이었을까요? 사실 지난 7년 동안 시댁은 저에게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이 본가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 당신이 거기 나타나면 우리 다 죽는다며 절대 근처에도 못 가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 시부모님 생신에도 전화로만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시댁의 현관문을 아들이 열러갑니다. 식당 주방의 뿌연 수증기 사이로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처럼 말이죠. 사실 지난 7년간 저를 괴롭힌 건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보여준 태도들은 제 가슴에 차곡차곡 생채기를 내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재작년 12월 유난히 한파가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떨고 있을까봐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받은 팁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보, 날도 추운데 편의점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순대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오들오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국밥은 무슨. 방금 유통기한 30분 남은 도시락 반값에 샀어. 이거 데워 먹으면 돼. 괜찮아, 미수가. 나 진짜 괜찮아. 그 목소리가 너무 짠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이던 찰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 하고 맑고 영롱하게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뒤이어 잔잔한 클래식 선율. 편의점이라기엔 너무나 고요하고 우아한 공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냥한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손님, 식사는 입에 맞으셨나요? 디저트로 준비된 멜론과 음료, 지금 내어드릴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식사라니? 디저트라니?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야. 여기 편의점 알바생이 TV를 크게 틀어놨어. 드라마 소리야, 드라마. 시끄러워서 전화 못하겠다. 끊어. 잘 지내. 뚝. 전화는 끊겼지만 제 귓가엔 그 챙하던 와인잔 소리가 이명처럼 남았습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먹는다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님 소리를 들으며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믿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TV 소리였을 거라고 바보처럼 남편을 믿어버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뼈가 시리게 추웠습니다. 제천의 칼바람을 맞으며 식당 출근을 하는데 문득 서울에 있는 남편 걱정이 앞서더군요. 빚쟁이 피해 다니느라 변변한 옷도 없을 텐데 이 날씨에 얇은 점퍼 하나 입고 떨고 있으면 어쩌나. 그날부터 식당 손님들이 이모 고생해요 하며 쥐어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팁들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모은 돈 15만 원. 제게는 피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시장통을 다 뒤져서 가장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오리털 점퍼 하나를 샀습니다. 비록 메이커도 없는 시장표였지만 제 눈엔 백화점 옷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제천터미널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점퍼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입어. 시장 물건이라 메이커는 아니지만 오리털이라 엄청 따뜻해. 당신 감기 걸릴까봐 샀어. 그런데 그 옷을 받아든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더군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라도 만진 사람처럼 옷깃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맙긴 한데. 지금 나 동정하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추우니까 입으라고. 이깟 싸구려 시장표
거적대기 같은 걸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내가 망해서 숨어 다닌다고 아주 거지로 보이냐? 나 최민석이야.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내 몸에 닿는 건 내가 골라. 알량한 돈 몇 푼 썼다고 생생하지 말고 치워. 남편은 점퍼를 제 가슴팍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변명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죠. 그때는 그게 망한 사업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남편 길을 죽였구나. 좋은 옷 입던 사람인데 이런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남편을 배웅하고 난 뒤였습니다. 남편이 버스를 타러 들어간 뒤 터미널 화장실을 다녀오던 제 눈에 익숙한 비닐봉지가 들어왔습니다. 대합실 구석,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있는 그 오리털 점퍼. 남편은 제가 억지로 가방에 넣어준 그 옷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내 연녀와 명품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제 땀과 눈물이 밴 15만 원짜리 시장 옷은 그저 격 떨어지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 한복판에서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그 점퍼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 차가운 오리털 점퍼가 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선물을 쓰레기 취급했던 그 사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바보같이 또 참았습니다. 그래, 망해서 자존심이 상해 그런 걸 거야. 내가 더 잘해야지. 시댁이라도 잘하면 남편 마음도 풀리겠지. 그 미련한 생각 하나로 버티던 1년 전, 저는 또 한 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겪게 됩니다. 식당 일 끝나고 밤새 절인 배추를 버무리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서울 계신 시부모님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입맛 까다로우신 어머니, 파는 김치는 안 드시잖아. 내가 해가면 좋아하시겠지? 다음 날 저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이고 지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이 빚쟁이들 때문에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몰래 문 앞에만 두고 오면 될 거라 생각했죠.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빚쟁이 쫓긴다던 분이 얼굴엔 윤기가 흐르고 머리는 방금 미용실 다녀온 듯 세팅이 아주 곱게 되어 있더군요. 화면 속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셨습니다. 아니, 얘, 너 미쳤니? 연락도 없이 여길 왜 와? 빚쟁이들이 너 따라오면 어쩌려고? 어머니, 저예요, 미숙이요. 김장했는데 어머니 생각나서요.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문 앞에 김치만 두고 갈게요. 얼굴만 잠깐 뵙고요. 저는 7년 만에 뵙는 어머니라 문이라도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굳게 닫힌 채 스피커에서 날 선 목소리만 튀어나왔습니다. 됐다, 됐어. 김치는 무슨 김치냐? 야, 너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며? 그럼 온몸에 기름전 내배웠겠네? 나 비위 약해서 그런 냄새 딱 질색이다. 집 안에 냄새 배니까 들어올 생각 마라. 네? 냄새라니요. 저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왔는데요. 아우, 시끄러워. 내 몸에 밴 가난한 냄새가 싫다는 거다. 행여나 빚쟁이 눈에 띄면 우리 아들 죽는 꼴 보고 싶니? 김치는 경비실에 던져놓고 얼른 가라. 당장. 매몰차게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 앞에서 제 몸을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밤새 김치 담그느라 베어버린 고춧가루 냄새, 그리고 7년 식당 밥 먹으며 밴 기름 냄새. 제 땀과 노동의 냄새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역겨운 가난의 악취였던 겁니다. 결국 저는 가져간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도망치듯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가족인가 아니면 이 집안에 묻으면 안 되는 오물인가. 그날의 그 비참함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멍처럼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당하고 남편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가족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만큼 한이 맺힌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수모들보다 더 깊은 곳에 박힌 대목 같은 기억.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친정엄마는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마지막 순간, 엄마가 간신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가, 김서방 한 번만 보고 가면 좋겠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애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곧 가실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와줘. 장례식장에는 와야지. 사위잖아. 당신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라시는데. 하지만 전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아, 미수가. 나도 가고 싶지. 근데 못 가. 장례식장에 이미 빚쟁이들 쫙 깔렸어. 내가 거기 나타나면 장례식장 다 때려 부수고 난장판 될 거야. 너희 식구들 망신당하고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망치고 싶어. 엄마 가시는 길 망치고 싶어? 그 협박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사위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텅 빈 상주 자리를 보며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니, 사위는 어디 갔대? 사업 망하더니 장모상에도 안 와? 독하다, 독해. 저는 향 냄새 가득한 빈소 구석에서 영정사진 속 엄마를 보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 빚 때문에. 내가 못나서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훈이가 가져온 앨범을 보고 알게 된 진실은 저를 그 자리에서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정확히 제 어머니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관을 붙들고 목이 터져라 오열하며 화장터로 향하던 그 시각, 남편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연녀 정수진과 함께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맞춰 입고 강원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위에서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제 어머니가 한 줌의 제가 되어가던 그 순간에 그는 딴 여자와 손잡고 단풍 구경을 하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장모님 가시는 길에 절 한 번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연민조차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폐륜이니까요. 친정엄마의 장례식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을 인간으로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빠로서의 역할은 할 줄 알았습니다.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건 작년 여름 작은아들 지우의 맹장 수술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자고 있던 지우가 배를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하며 신음하는데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니 급성 충수염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복막염으로 번지기 직전입니다.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해요. 보호자분, 빨리 수술 동의하시고 준비하세요.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로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전이라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숨어 지내도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돈 100만 원은 구해주겠지 싶어서요. 여보, 큰일 났어. 지우가 맹장이 터질 것 같대.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낼게. 제발. 그런데 새벽잠을 깨웠다는 짜증 때문이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박미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산소 컨테이너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사는 거 몰라? 내 코가 석자인데 새벽에 돈 타령이야. 아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지우가 아프잖아.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잖아. 아, 씨. 맹장? 야, 맹장 가지고 안 죽어. 그냥 진통제 먹고 좀 버텨야 그래. 의사 놈들이 돈 뜯어내려고 수술하라는 거야. 나 돈 나올 구멍 없어. 그깟 걸로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통제 먹고 버텨라. 의사가 터진다고 하는데 압이라는 작자가 할 소리입니까? 결국 저는 염치불구하고 새벽에 식당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가부를 부탁해서 겨우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마취해서 덜 깬 아들 옆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혹시나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전화를 주진 않을까, 아니면 지우 수술은 잘 됐냐고 묻기라도 하지 않을까? 바보 같게도 그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확인하고 싶어 습관처럼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록 맨 위 남편 이름 옆에 빨간 점이 떠 있더군요. 설마 아들 걱정돼서 상태 메시지라도 바꿨나, 기도한다고 써놨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 없다, 약 먹고 버텨라며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린 인간이 그 전화를 끊자마자 올린 사진은 아들 걱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확대된 사진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최신형 금장 골프채 드라이버가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상태 메시지. 새로운 무기 장착, 필드 나갈 준비 완료.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골프채 모델명을 검색해 봤습니다. 최고급 일본 스펙 550만 원. 아들 수술비 100만 원이 없어서 배 가르지 말고 그냥 깡으로 버텨라 했던 인간이 전화를 끊자마자 룰루랄라 자기 손맛을 위해 550만 원짜리 골프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병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아빠도 아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맹장 덩어리구나. 그 골프채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식은 돈 없어서 죽내 사내하는데 550만 원짜리 장난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카톡으로 그 골프채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고 악을 쓰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신 사람이야? 애는 수술하는데 500만 원짜리 골프채 살 돈은 있어. 당장 돈 보내. 안 보내면 지금 당장 서울 올라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제정신이니? 그런데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박미수, 너 진짜 돌았냐? 진짜 나를 몰라서 이런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골프채 내 거 아니야. 다 빌린 거라고. 내가 지금 투자자들 모으려고 작업 중이라고. 있어 보여야 투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비싼 골프채 빌려서 사진 찍고 있는 척하는 중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몰아세워?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거짓말 그게 다 연기라고? 그래! 내가 미쳤냐? 돈 100만 원도 없는데 골프채를 사게? 이거 투자 받아서 빚 갚고 빨리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거 몰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있는 척해야 투자를 받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진짜이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자식을 버린 페류나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요. 알았어! 이번만 넘어가면 큰 돈 들어와.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프로필 사진은 내릴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 끊어! 전화가 끊기고 남편의 프로필 사진은 다시 기본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병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나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저러는 거겠지. 저는 또 속았습니다. 그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남편의 순발력 넘치는 임기응변이었고 그 골프채는 진짜로 남편 트렁크에 실려 있었다는 걸 그때는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걸 믿냐 싶으시죠?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집니다. 남편의 그 뻔뻔한 연기에 그리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라는 그 가스라이팅에 저는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늘 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법과 공포를 이용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미수가 잘 들어. 우린 서류상 남남이라서 그나마 네 월급이랑 애들 통장이 안전한 거야. 만약 빚쟁이들이 우리가 몰래 만나는 걸 알면 그 즉시 위장 이혼인 거 탄로나. 그러면 이혼도 무효되고 내 빚 10억이 고스란히 너한테 넘어가. 당신이 식당에서 뼈 빠지게 번 그 돈, 애들 대학 등록금 하루아침에 싹 다 압류당해서 빨간 딱지 붙는다고. 우린 법적으로 남이어야만 살 수 있어. 압류. 그리고 빨간 딱지. 평생 법 없이 살던 저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 빚, 은행 빚만 있는 게 아니야. 사채도 있어. 우리가 위장이혼인 거 알면 당장 지훈이 학교, 지우까지 쫓아가서 행패 부릴 걸. 애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처럼 참아. 참으라고.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식 학교에 깡패들이 찾아간다는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서 혹시라도 우리 애들 앞길 막을까봐 보고 싶어도 참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쳐놓은 그 치밀한 공포의 덫에 저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제천의 낡은 단칸방. 오늘도 저는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식당에서 한 달 꼬박 설거지하고 파, 마늘 다듬어서 받은 월급 18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시간은 딱 3초였습니다. 여보, 보냈어. 150만 원. 이번 달 이자야. 제 생활비 3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몽땅 남편 계좌로 쏘아보냈습니다. 7년째 매달 반복되는 일상.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미수가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오늘 사채업자들한테 묻힐 뻔했어. 지금 이자 막느라 내가 밥도 한 끼 못 먹고 뛰어다니는데 역시 나 살리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내가 이 빚만 다 까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묻힐 뻔했다는 공포심 조장.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던 남편이 오죽 힘들면 마누라 돈을 가져갈까 싶어 저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편이 굶고 다닐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네, 저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공포 마케팅에 걸려든 호구이자 말 잘 듣는 ATM 기계였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제 피 같은 돈을 수금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 빚 갚는 줄 알고 제 살을 깎아먹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갔던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면접 보러 가는데 정장이 없어서요. 새로 사기는 너무 비싸고 할머니 댁 가서 아빠 옛날 양복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남편한테 꼬박꼬박 갖다 바치느라 정작 내 새끼 인생이 걸린 면접날 번듯한 양복 한 벌 사줄 돈이 없다는 현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남편은 빚 갚느라 밥도 못 먹는다며. 근데 왜 7년이 지나도 빚은 그대로고 우리 아들들은 거짓골을 못 면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싸한 느낌이 그제야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말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할머니 댁에 가봐. 가서 아빠 옷만 가져오지 말고 집에 무슨 일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때 제가 시킨 그 심부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제천 단칸방의 낡은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던 아들 지훈이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지만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제 발걸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면접을 망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에서 믿었던 기둥이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초점 없는 유령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엔 빳빳한 합격 통지서 대신 낡고 두툼한 가죽 앨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면접 못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중요한 면접을 너 정장까지 빌리러 서울까지 가놓고 왜? 정장이요? 아빠 정장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할머니 댁 장롱에 아빠 정장 대신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저 화장실 간 사이에 감추려고 하던 걸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듬직하던 26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속았어요. 철저하게 속았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가죽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보냈던 피 같은 돈의 행방이, 그리고 제가 희생이라고 믿었던 7년의 세월이 얼마나 추악한 연극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곳엔 남편 최민석이 있었습니다. 산속 컨테이너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지낸다던 그 인간이 강원도 최고급 리조트에서 번쩍이는 골프채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곁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날짜 2018년 10월. 제가 식당 주방에서 끓는 물에 손을 대어가며 남편 이자 막으라고 150만 원을 보냈던 바로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 돈은 사채업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이름 모를 여자의 명품 가방과 호텔 숙박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알던 남편 최민석이라는 인간의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엄마, 더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 장. 저는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가진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완전히 살해당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앨범의 비닐을 넘길 때마다 찌익 하는 소리가 제 살갗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사진 밑에 적힌 날짜 2019년 5월 12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제 오른쪽 다리의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식당에서 펄펄 끓는 사골 국물을 쏟아 다리 전체에 화상을 입고 끙끙 앓던 날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 연고만 바르며 울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죠. 미수가, 나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맞았어.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 병원비 좀 보내줘, 빨리. 저는 그날 화상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갑을 받은 돈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남편을 보세요. 갈비뼈가 부러지기는커녕 제주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나이스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남편 옆에서 골프채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여자.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동네 유지의 딸이라던 정수진이었습니다. 내 다리가 짓물러 고름이 나올 때 너희는 필드에서 땀 흘리고 최고급 사우나를 즐겼구나. 내가 보낸 병원비는 너희들의 홀인원 기념 파티비였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그들은 1인분에 2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 입던 늘어난 티셔츠를 기워 입을 때 정수진의 어깨엔 샤넬 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150만 원, 200만 원. 그 돈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저들의 호화로운 로맨스 자금이었던 겁니다. 엄마, 이건 약과예요. 제발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진짜는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지훈이가 앨범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최사랑 아기 첫돌이라고 쓰인 금색 현수막 아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남편이 갓돌이 지난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 행복하게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김치를 들고 간 저에게 냄새난다, 가난한 냄새 옮는다며 소금을 뿌리듯 쫓아냈던 그 시어머니가 사진 속에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의 미소로 손녀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빚쟁이가 무서워서 못 만난 게 아니었어. 내가 가난해서 내 몸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싫었던 게 아니었어. 그냥 너희들끼리 새로운 가족을 완성해 놓고 나는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돈 대주는 하녀로 쓴 거였어. 저 아이의 손가락에 끼워진 번쩍이는 금반지들. 저게 다 내 아들 지훈이 면접, 양복 한 벌 못 해주고 지우 맹장 수술비 못 줘서 배를 가르지 말라고 했을 때 빼돌린 돈으로 해준 거였구나.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난 7년을 바보처럼 버텨온 저의 인내심이라는 댐이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 시뻘건 사리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짚어보았습니다. 아이는 돌사진부터 대여섯 살로 보이는 성장 사진들이 수십 장 이어졌습니다. 통통하게 오른 볼살처럼 그들의 행복도 충만해 보이더군요.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남편이 빚쟁이들이 들이닥친다, 잠깐만 피해 있어라 하며 등 떠밀듯 저를 이곳 제천으로 내려보낸 직후 그는 빚을 갚으러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짐 싸서 떠난 그 빈 안방에 바로 저 여자를 들여 신혼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가졌던 겁니다. 7년의 위장 이혼. 그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방패가 아니었어. 본처인 나를 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치워버리기 위한 유배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유배지에서 죄인처럼 숨죽여 살며 저들의 행복 비용을 대고 있었던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 아니요. 그건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사진 속 남편의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 우리 지우가 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다정한 표정. 야,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내 새끼들은, 내 아들은 맹장이 터져도 돈 없어서 배째지 말고 참으라고 했잖아. 지훈이 넌 면접 양복 한 벌 없어서 지 애비옷이나 걸치게 만들었잖아? 근데 딴 년이랑 낳은 자식은 금반지를 10손가락에 끼워줘? 내 청춘 다 갈아서 키운 아들들은 거짓골 만들어 놓고 저 애만 지 새끼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서 내 새끼들이 불쌍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배경이었습니다. 남편 뒤에 서 있는 시부모님의 표정. 마지못해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문전박대하며 짓던 그 표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복덩이를 바라보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당신들은 방관자가 아니야. 공범이야. 돈 없는 며느리는 냄새난다고 지방으로 쫓아내고 돈 많은 내연녀가 사주는 안마의자에 명품 가방에 취해서 그 더러운 돈 몇 푼에 며느리를 팔아넘긴 거야. 지난 7년간 시댁에 보낸 김장 김치, 명절 때마다 빚내서 보낸 용돈. 그 모든 게 저들의 식탁 위에서 안주거리가 되어 조롱당했을 걸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지훈아, 짐 챙길 필요도 없다. 저는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 가자. 가서 이 미친 연극 내 손으로 커튼 내리러 가야겠다. 서울시댁 아파트 앞. 현관문 비밀번호는 7년 전과 똑같더군요. 가족의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그저 입력하기 가장 쉬운 숫자. 그 게으르고 뻔뻔한 번호가 마치 저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소한 갈비 냄새와 샴페인 향기, 그리고 역겨울 정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머리숱이 휑하던 시아버지는 고급 가발을 쓰고 허허거리고 제게 간한 냄새난다던 시어머니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손녀딸 재롱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편 최민석이 내연녀 정수진의 입에 딸기를 넣어주고 있더군요. 여보, 현관에 선 저와 아들 지훈이를 발견한 순간 남편의 입에서 딸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뚝 끊기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미수가? 너 내가 여길 어떻게? 아니, 얘, 너 미쳤니? 재수 없게 연락도 없이 어딜 들이닥쳐.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냐? 당장 안 나가? 저는 대꾸조차 아깝다는 듯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희를 밟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어머, 미쳤나봐. 아줌마 신발. 바닥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 건 바닥이 아니라 니들 인생이지. 저는 식탁 중앙에 놓인 촛불이 영롱하게 타오르는 2단 생크림 케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밥상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 옷, 이거 에르메스란 말이야. 순식간에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내연녀 정수진이 생크림 범벅이 된 옷을 털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뭐야? 가정부야? 돈 필요해서 왔으면 곱게 구걸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가정부. 그래.
지난 7년 가정보다 못하게 살았지. 근데 너는 뭐냐? 유부남 꼬연해서 남의 남편 등쳐먹고 남의 아들들 굶겨 죽이면선 입에 채운 기생충이냐? 야, 지금 말 다 했어? 미수가, 제발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해. 애가 보잖아, 애가. 애가 보잖아. 지훈이가 배고프다고 할 땐 모른 척하던 인간이, 지우가 수술실 들어갈 땐 골프 치던 인간이 저 피덩이 놀랄까봐 나를 말려? 이거 놔. 이 개쓰레기 같은 놈아. 제 손바닥이 남편의 뺨에 꽂히는 순간 7년 묵은 체증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시어머니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때려? 너 이혼했잖아. 남남끼리 왜 행패야? 여보, 뭐 해요? 당장 경찰 불러.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묵묵히 서 있던 순둥이 같던 제 아들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우리 엄마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제가 가만 안 있어요. 뭐? 이놈의 자식이 할머니한테 눈을 부라려? 할머니! 누가 할머니예요? 경찰 부르세요. 당장 부르라고요. 아빠가 사기 쳐서 엄마 돈 뜯어간 거, 할머니가 공범인 거, 저 여자가 상간녀인 거. 경찰 오면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지훈이의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까발려라. 야, 박미수, 너 7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냐? 김장, 용돈, 쥐꼬리만한 돈 보내면서 유세란 유세는 다 떨고 우리 새며느리 수진이는 나한테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에 명품 가방까지 사줬어. 능력 없으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서 우리 며느리한테 질투질이야?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돈이라면 며느리도 손자도 헌신짝처럼 팔아넘기는 괴물들이었구나. 그 순간 상황 파악 못한 내연녀 정수진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줌마 들었죠? 어머님이 누구 편인지. 법적으로도 아줌마는 남이에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좀 꺼져요. 수준 떨어지게. 수준? 저는 발치에 떨어진 뭉개진 케이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뻔뻔한 얼굴 정면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푸하! 악! 내 얼굴! 하얀 생크림과 빵 부스러기가 내연녀의 콧구멍과 속눈썹, 그 명품이라던 옷 위로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법 좋아하네. 누가 이 집에서 꺼지게 될지는 법원에서 보자. 상간녀 위자료, 사기 결혼 양육비, 그리고 내 7년 피눈물 값까지. 이자 쳐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때까지 그 잘난 안마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가자, 지훈아. 여기 냄새나서 더는 못 있겠다. 그날의 난동 이후 저는 지체 없이 서울 서초동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가 가져온 앨범, 7년간 제가 꼬박꼬박 보낸 송금 내역서, 그리고 남편이 이건 위장 이혼이니까 믿고 기다려라고 했던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책상 위에 증거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7년 전 했던 협의 이혼, 그거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무효라뇨? 이미 서류상 남남이 된 지 7년이나 지났는데요. 우리 민법 제815조를 보면요. 부부 양쪽이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빚 회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신고만 한 경우 그 이혼은 원천 무효입니다. 선생님 남편분 빚 때문에 잠깐 서류만 정리하자고 기망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돈까지 받아갔고요. 이 녹취록과 송금 내역이 그걸 증명합니다. 즉, 법적으로 두 분은 지난 7년간 여전히 부부였다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무효가 성립되면
저는 법적으로 다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의 도를 사유로 다시 정식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전략 들어갑니다. 첫째, 7년 전 이혼은 무효이니 법적 부부 지위를 회복시킨다. 둘째,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였던 기간이 7년 늘어났으니 남편이 그동안 은닉한 재산과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 아주 탈탈 털어봅시다. 소송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남편과 내연녀의 계좌를 털어보니 기가 막힌 사실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 최민석, 빚쟁이를 피해 다닌 게 아니라 강원도 정선 카지노 VIP였습니다. 제가 보낸 생활비, 아들 수술비, 그리고 내연녀 정수진에게서 뜯어낸 돈까지 몽땅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정수진은 남편이 망한 사업가지만 재기 가능성 있는 로맨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돈으로 도박하고 본처 돈까지 뜯어 쓰는 빈 껍데기 사기꾼이라는 걸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거죠. 야, 최민석. 너 내 돈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그게 다 도박 빚이었어? 게다가 뭐 이혼이 무효? 그럼 내가 상간녀가 되는 거잖아. 내 품위, 내 위신 어쩔 거야? 이 거지 같은 사기꾼 새끼. 결과는 사필기정, 인과응보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망신당할까 두려웠던 정수진은 더러워서 피한다며 소송 도중에 남편 몰래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졸지에 돈줄도 끊기고 방패막이도 사라진 남편과 시어머니. 그들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제가 새로 오픈한 반찬 가게 앞으로 익숙한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남편과 헬쑥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수가 나야, 민석이. 그 판결문 봤는데 4억은 너무하잖아. 우리 그럴 돈 없는 거 알잖아. 지훈이 지우봐서라도 합의 좀 해주라.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며느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미쳤지. 그래도 조강지처는 너뿐이야. 내가 너 주려고 겉절이 좀 담가왔다. 문 좀 열어다오. 가게 유리문 너머로 그 꼴을 보는데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하찮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대야에 차가운 물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들의 발 앞에 시원하게 착 뿌렸습니다. 어이구, 차가워. 가족, 조강지처?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랬죠. 돈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저도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끝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난 4억 5천. 다음 주까지 입금 안 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압류 들어갑니다. 신용불량자로 평생 쫓겨다니기 싫으면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가게, 내 아들들 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물이 아니라 끓는 기름 부어버릴 거니까. 꺼져. 법원은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7년간 제가 기여한 재산 형성권과 남편이 은닉한 보험금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4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살던 전세방까지 빼서 저에게 돈을 줘야 했고 지금은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방 3개짜리 따뜻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귀에 제 이름을 건 미숙인의 반찬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 또 들어왔어. 대박이야. 엄마, 내가 배달 다녀올게.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얼굴이 참 밝으세요. 꽃이 핀 것 같아요 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7년 전 잃어버렸던 제 진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긴 겨울 지나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에 봄이 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의 겨울을 지나 이제야 진짜 봄을 맞이한 저 박미숙이 여러분의 봄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